러시아와 핀란드, 스웨덴, 체코 남자 대표팀이 겨루는 채널 원컵이 오는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립니다. 제88회 전 일본 선수권 대회에서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니코 아이스벅스와 도쿠쿠이 블레이즈를 차례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는 12월 23일부터 예정됐었던 제75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를 비롯한 주요 국내 하키 소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52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52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12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와 이현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52회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전국적으로 눈도 제법 내렸고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감이 있는데 모쪼록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252회 댓글부터 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나훈킴님이 댓글을 오랜만에 주셨네요. 12월 10일 목요일에 주셨습니다. 이 시국에 KHL이 진행이 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어서 NHL도 시작되기를. 늘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셨고, 개인적인 메시지라고 괄호에 덧붙여 주셨네요. 제가 어쩌면 서울 생활을 조만간 시작할지 모르겠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링크와 다른 곳에서 종종 뵈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서울로 옮기실 예정이시군요. 예, 뭐 링크장이나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저희도 좋을 것 같고요. KHL이라도 있는 게 어딘가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고, NHL도 뭔가 시작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뭐 다음 댓글에서도 내용이 이어지네요. 일단 다음 댓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나문킴님 댓글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형노님이 역시 같은 날에 12월 10일 목요일 댓글 주셨는데요. NHL은 어제 ESPN 뉴스에서 13일 시작을 목표로 한다는 소식이네요. 1월 1일에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을 하는 계획인데 시즌 52경기로 축소하고 의외로 선수 노조나 구단주들은 버블에서 경기를 가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NFL처럼 홈구장에서 경기를 갖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는 제한된 관중 입장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분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NHL 새 시즌이 2021년 1월 13일 개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나 봐요. 예, 있었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뭔가 발전이 된 건가요? 아니요, 그때 말씀드린 거의 그 수준이고 56경기 정도 수준의 단축 시즌 막 뭐 그 정도 수준 정도밖에 아주 막 그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은 아직도 뭐 갈 길이 멀다. 뭐 그 상황 네. 별로 변함이 없고요. 개막한다 이게 아니라 예. 목표로 그러니까 하고 있다. 근데 좀 물밑에서는 조금 더 이제 명확해졌겠죠.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그동안 이런저런 협상 같은 부분도 진행이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있었을 거고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1월 13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날짜는 나왔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진짜 뭐 뭔가 확실시 될 만한 그런 거는 아직은 없었고요. 예. NHL 스트리밍 서비스 NHL TV가 뭐 메일이 와가지고 뭐 1월 10일쯤 리뉴얼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봐서는 뭔가 조금씩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 막 명확하고 막 그렇게 확실한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움직임이 눈에 보인다? 라는 건 아직까지 조금은 덜한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만 살살 잡는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도 보니까 뭔가 이제 프리시즌 느낌의 콘텐츠들이 하나둘씩 준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년에 개막 전에 올라왔던 그렇죠. 그런 네. 성격의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군요. 아 그리고 또 막 유럽에 뛰고 있는 선수들 일부 선수들이 또 조금씩 복귀를 하는 거에서도 슬슬 냄새는 나는데 뭔가 확실한 그런 게 실체 같은 건 잘 안 보이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직도. 1월 13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건데 구체적인 뉴스가 하루빨리 나오기를, NHL도 어서 시작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형노님 댓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마지막 댓글 김영준님 역시 12월 10일 댓글 주셨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시애틀 크라켄의 경우 확장 드래프트 말고 다음 신인 드래프트도 기존의 팀과 같이 참여하는 건가요?
만약에 시애틀 크라켄도 참여한다면 픽 순위 확률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NHL의 신생팀 시애틀 크라켄에 대한 궁금증이 또 한번 또 질문으로 올라왔네요. 드래프트를 기존 팀과 똑같이 하느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똑같이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방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예. 똑같이 하고 엔트리 드래프트에는 이제 성적은 없지만 뒤에서 3등으로 계산해가지고 2017년에는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이거스 같은 경우는 베이거스가 꼴 뒤에서 3등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확률을 주면서 이제 로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돌렸거든요. 예. 근데 그 로터리 결과는 전체 6순위가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뭐 룰 똑같으면은 시애틀도 뒤에서 3등 해서 뒤에서 3등 로터리 확률로 해서 가고 이제 2라운드, 3라운드도 세 번째 선택하는 식으로. 네. 2라운드 진행했을 때 세 번째, 3라운드 진행해서 세 번째. 이게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드래프트에서 선수를 뽑았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방식 똑같이 그냥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신인 드래프트 똑같이 참여하고 픽 순위 확률은 그렇게 정해진다는 거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희영주님 또 참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계속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팟빵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댓글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 의견과 뭐 질문도 좋고요. 네, 뭐 후원도 좋고요.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비하인터넷 252회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채널 원컵 소식입니다. 원래는 KHL 소식을 다뤄야 하는 시간이지만 오늘은 KHL 소식 한 주 쉬기로 했고요. KHL은 이번 주에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한국 시각으로 12월 21일까지 브레이크에 들어가고 뭐 그 기간 동안에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채널 원컵이라든지 뭐 국제대회 주간이 진행이 될 텐데 근데 사실 뭐 KHL이 이번 주에 경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예년의 브레이크와는 조금 다르네요. 뭐 당장 어제도 경기가 있었고 예. 또 한 경기 더 잡힌 걸로 알고 있는 쿨룬 경기 이제 디나모 리가 홈 경기가 하나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쿠눈 레드스터 베이징과 바리스 누르술탄의 경기가 또 19일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EHT 참가하지 않는 팀들은 또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국제전 주간 조금 더 이벤트전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예. 이번 EHT 채널 원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잡힌 경기들이 예전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팀에서 나오면서 취소됐던 경기들을 좀 배치한 게 아닌가 정확히 제가 그렇죠. 확인은 안 해봤는데 네, 뭐 사실 예. 정황상 그거밖에 예. 없고요. 그냥 약간 빈 기간에 끼워 넣은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이제 스케줄 운영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 KHL 상황인데다가 또 팀들 한 번 더 확진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 예, 이런 좀 빈 기간이라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채널컵 참가하지 않는 팀들 쪽 이제 팀이라면은 이때도 뭐 경기를 해가지고 스케줄을 좀 맞추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채널 원컵 프리뷰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대회는 지난 11월에 있었던 카리알라컵에 참가했던 네 팀이 그대로 참가를 해서 뭐 경기 방식도 같고요. 네 팀이 풀리그 방식으로 치르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 뭐 간략한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연간 4차를 펼쳐지는 EHT의 두 번째 일정입니다. 그래서 12월 국제전 주간에 펼쳐지고요. 예. 참가국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올해 일정 17일부터 20일 나흘간인데 18일은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6경기를 하게 됩니다. 네. 하루 2게임씩. 각 예. 팀당 3경기씩 그렇게 그렇습니다. 펼쳐지게 되겠고 말씀 주신 대로 참가국은 11월 카리알라컵과 똑같습니다.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체코까지.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올해가 아니고 채널컵은 모스크바에서 펼쳐집니다. 예. 체스카 아레나에서 펼쳐지는데 이제 최근 2년간의 대회에서는 마지막 경기가 핀란드 대 이제
러시아의 경기는 항상 야외 경기로 펼쳐졌습니다. 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펼쳐졌는데 그리고 그 전주인가 그 후주에 이제 스카체스카 야외 경기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전에서 채널 원컵 마지막 경기도 야외 경기라고 이렇게 두 경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뭐 야외 경기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원래는 이제 또 보시면은 막 체코에서 한 경기 열고 그랬단 말이에요. 스웨덴에서 한 경기 열고. 네. 근데 올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올해는 그냥 다 러시아 모스크바, 체스카 모스크바의 홈 경기장인 체스카 아레나에서만 그렇습니다. 모든 경기가 치러지는군요. 예. 네. 일단은 대회 일정과 간략한 개요를 살펴봤고요. 오늘 중요한 건 각 팀별로 네 팀의 이번 팀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에 따른 각 팀의 전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로스터는 다 나왔습니다. 체코를 가장 마지막으로 해서 네 팀의 로스터가 나왔는데 딱 로스터 모든 팀들 확인을 하셨을 때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첫 느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첫 느낌은 결과적으로는 지난 카리알라컵이랑은 많이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번에는 모스크바에서 진행이 되는 데다가 그래도 유럽 최고의 무대는 KHL이기 때문에 KHL에 있는 선수들도 이번에는 각국에서 다 상당수가 참가를 하는 좀 대회가 됐고요. 아무래도 네. 뭐 가깝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서 가깝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선수 차출 면에서 좀 용이한 측면들이 다른 팀들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KHL 선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EHT 중에서 이 대회가 제일 재밌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선수들 과거에도 NHL 선수들이 넘어오긴 어려운 거고. 그렇죠. 네. 과거에도 뭐 네. 시즌 중이니까 그쪽은 불가능하고 지금도 시즌 거의 직전이고 뭐 선수 로스터에 뭐 등록도 안 됐으니까 당연히 사실상 뭐 불가능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예, 올해 채널 원컵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금 더 이제 KHL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러시아 국내에서도 움직이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 EHT 4개 대회 중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수준 면에서는 조금 더 제일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한 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웨덴부터 오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대회 스웨덴은 총 22명의 선수 로스터가 발표됐는데 KHL에서 17명, 스웨덴 SHL에서 5명 이렇게 해서 총 22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골리에 린드베크, 헬베리, 수비수, 뱅트손, 판텐베리, 달베크, 홀름, 레브, 푸다스, 필루트 뭐 이거 지금 KHL 좋아하시는 분들 왜 좀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 많을 거예요. 골리 수비진은 100% KHL 리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격수 뭐 오베리, 베릴룬드, 베리그렌, 프레덴, 빙엘리, 요한손, 칼스트렘, 페테르손, 에밀 페테르손 선수입니다. 그리고 예. 캠페, 린드베리, 페이르비, 라스무센, 라르손 요렇게까지 선수가 구성이 됐는데 딱 봤을 때는 특징적인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격 지향적이네, 수비 지향적이네, 이번에는 국내 자원으로 뭔가 테스트를 하려 그러네, 이번에는 아니면은 뭐 국내 자원의 우월함을 보여줄라 그러네, 뭐 이런 거는 안 보입니다. 예. 그런 좀 특징적인 모습은 없어요. 그래도 좀 두루두루 안정적인 전력. 그러니까 뭐 골리가 약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수비가 약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공격이 약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공격에서 수비를 못하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두루두루하고 안정적인 전력이 돋보인다. 나쁘게 말해서 특징이 없는 거지 좋게 말하면은 두루두루 다 괜찮다. 네. 그런 이제 로스터라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KHL에서 뛰는 선수들이 거의 다 2라인 이상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에요.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뭐랄까? 좀 아쉬운 부분을 또 하나 언급을 드리면은 대부분 뛰어나다. 이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공격 수비 에이스급 자원들이 이제 각 팀들에서 선발된 자원들이 그 팀의 공격 수비에서 에이스급 그러니까 진짜 1번급 선수들이냐라고 하면은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요. 지금 앞서 언급해 주신 선수들이 다 좋은 선수들이고 각 그렇죠. 팀의 진짜 중심을 맡는 선수들이긴 한데
특 A급 뭔가 에이스 느낌의 네임밸류의 선수는 아닌 것 같은 그렇죠. 그 느낌을 S급 받았어요. 선수가 네. 있느냐 하면 없어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펀치력이 중요한 국면에서 예를 들면은 지난 대회에서도 중요한 국면에서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고전했거든요. 골 넣는데 당장 고전했기 때문에 카리알라컵에서 약점이 반복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 그래도 카리알라컵 때보다 대회 선수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황은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약점이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복될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른 팀도 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는 S급 자원이 공격에서 뭐 S급 자원이 없습니다. 이게 또 한 명 나올 뻔했는데 그 지금 소치에서 스카로 이적한 그 선수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스트렌발 선수가 원래는 차출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예. 스트렌발이라도 있었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펀치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격에서 펀치력도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골문 이게 사실은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없지 않죠. 골리가 현재 스카의 마그누스 헬베리, 요키리트의 안데레스 린드베크 두 명 선발이 됐어요. 그렇죠. 올해 헬베리 선수가 아주 확고한 주전으로 이제 진짜 주전 골리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성적은 괜찮을 텐데 이제 쭉 나오질 못했어요. 막 중간에 막 부상도 당연히 있고 이러면서 막 베를딘이라든가 아스카로프 나온다든지 사모노프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스카는. 예. 그런 부분에서 골리진도 진짜 S급 이제 특 S급 자원이 이제 헬베리가 그냥 쭉 어떻게 보면은 평소 때 같이 활용을 했으면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은 물음표가 생긴 상황이에요. 두 선수 다 소속팀에서 확실한 주전은 아닙니다. 그렇죠. 린드베크는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이 선수를 믿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이 선수가 너무 과감해요. 쓸데없이 나오면서 실점한 게 제가 올해 본 것만 해도 2실점, 3실점이 벌써 됩니다. 네. 괜히 쓰잘데기 없게 나왔다가 이상한 골을 먹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골을 먹는 걸 제가 올 시즌 요키레이트 경기만 거의 한 3경기 넘게 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또 불안한 부분이 오히려 골리 쪽에서 좀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특 S급 자원들이 이제 그 선발이 되는 부분이 안 보이면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요약을 드릴 수 있는 로스터입니다. 네. 충분히 안정적인 로스터이긴 한데 안정적인 전력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뭔가 확실한 카드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불안 요소는 안고 있는 스웨덴의 현 로스터가 아닌가.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네요. 이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특정 레벨에서 막 아주 두루두루 뛰어난 선수가 한 단계 높은 무대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아무 장점이 없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딱 지금 스웨덴이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뭐 두루두루 다 괜찮긴 한데 이게 EHT라는 무대에서 아무 무장점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안정감을 딱 살리면서 잡을 경기 안정감을 그냥 딱딱 잡으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낼 수도 있는 좀 요런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난 11월 카리알라컵 최하위에 머물렀던 스웨덴이 이번 채널 원컵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카리알라컵 3위 핀란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핀란드는 이번에 총 28명의 로스터를 발표했는데 KHL에서 18명을 선발했고 스웨덴 SHL에서 7명 그리고 스위스 NLA에서 3명 이렇게 해서 28명을 뽑았습니다. 자국 리그인 핀란드 리가에서는 한 명도 뽑지 않았다는 점. 저는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전부터 좀 의아했는데요. 이번 핀란드의 로스터 어떻게 느끼십니까? 1, 2라인의 힘은 셉니다. 확실히. 1, 2라인은 괜찮습니다. 근데 3, 4라인까지 뭔가 깊이 싸움으로 가면은 약간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로스를 쭉 보시면은 골리의 올키누오라 선수가 선발이 됐고 리네스 유보넷 두 선수 SHL 선수들이고 수비진의 포카 카스키
그리고 프리만, 순드, 비타스메키, 히에타넨, 란타카리, 린드보흠, 니킬레, 살로 이렇게 수비진이 형성이 됐고요. 공격수는 레테레, 윤틸라, 이코넨, 알토넨, 네티넨, 카리알라이넨, 루오호마, 푸스티넨, 페소넨, 오야메키, 네티넨, 율리우스 네티넨 선수입니다. 예. 요나스 네티넨 선수고요. 레이노, 일로마키, 투르넨 요렇게 이제 선수들이 쭉 선발이 됐는데 그냥 딱 이름 들으시면은 이제 뭐 유럽 하키 좀 KHL이나 유럽 하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팀에서 주축 자원들이 많이 뽑혔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뭐 레테레 선수라든지 알토넨, 루오호마, 푸스티넨, 페소넨 뭐 이런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수비에도 포카, 카스키 그리고 히에타넨 뭐 이런 선수들이 선발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앞서 봤던 스웨덴의 KHL 리거와 그렇죠. 지금 핀란드의 KHL 리거가 숫자는 거의 똑같은데 느낌이 다르죠. 이름을 딱 들었을 때는 지금 핀란드의 KHL 리거들이 각 팀에서 정말 1라인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진짜- 핵심 중에 핵심 선수들은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팀에서 중요한 자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리 레테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전체 도움 1위, 그렇습니다. 포인트 3위까지 올라 있는 선수고. 뭐 스파르타크 1라인 센터죠. 네. 전체적으로 느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 그리고 눈에 센터진 같은 부분에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 최고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레테레라든가 알토넨 그리고 뭐 로호마도 있고 페소넨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KHL 리거만으로도 뭐 센터진 거의 최고라고 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주축 자원 몇몇 생각하면은 1, 2라인에서 득점 못할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낮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전반적으로 좀 1, 2라인 자체는 다른 팀들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다. 확실히 네.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로스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수진의 깊이가 아주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3, 4라인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요. 골리진을 봐도 올키도라 제외를 하면은 그렇게 특출난 특급 골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유보네 선수가 레크산드에서 그렇게 이제 성적이 나쁘진 않은데 아주 특 S급의 성적이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올키노어를 제외하면은 뭐 골리진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깊이 차이가 있고 다른 골리들에 비해서 예. 그리고 다른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전반적으로 3, 4라인이 조금은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유카 야로넨 감독이 국가대표인 야로넨 감독이 팀 자체는 이제 핀란드 참 잘 짜는 감독이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예전에 진짜 완전히 전부 리가 선수들로만 구성을 했는데도 괜찮은 성적을 낸 이제 EHC 대회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야로넨 감독이 요 선수들 3, 4라인의 이 어떻게 보면은 이름값에서 떨어지는 요 약점을 팀력이라든지 핀란드 하키의 그 색깔을 잘 입히면서 지워낼 수 있을지 예.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라인은 훌륭하나 3, 4라인에 봤을 때는 허술한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유시 올키노라 골리 이 선수는 현재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의 올 시즌 뭐 주전 골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6대 4 정도로 주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 더 전체 이제 세이브 비중이 성공률 크죠. 1위에 올라 있는 그렇죠. 선수입니다. 조금 더 비중이 큽니다. 예. 이게 코셰치킨 선수보다 조금 더 비중이 큰데 하지만 지금 나머지 두 명의 골리가 SHL 리거인데 크게 믿업지는 못하는 그렇죠. 한 명은 상황이고. 완전히 성적 자체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 네. 이제 유보넨 선수 같은 경우는 성적 자체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제 특 S급의 이제 안정감 같은 부분은 좀 덜하다라는 부분에서 예, 뭐 골리진에도 깊이가 좀 있고 이제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골리 수비 공격진에서 다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싸움에서 약화가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합해 보면 확실한 강점과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또 확실한 약점이 보이는 그렇죠. 그런 로스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그 이번 대회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인데 핀란드 리가에서는 한 명도 뽑히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핀란드조차도 자국 리그에서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이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예. 사실 없지는 않죠. 아무래도 뭔가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로스터가 나오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데요. 예, 뭐 사실 네. 이제 이번 KHL의 요케리트의 예시만 봐도 핀란드 당국이 조금은 확실히 코로나에 대한 경계가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도 요케리트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선수 확진자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구단에서 네.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2주 동안 그냥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같이 경기한 팀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그렇죠. 때 그런 조치가 당국에서 2주 동안 하지 마라. 이제 너희들은 자가격리해라.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러시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경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좀 그런 뭐랄까 움직임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핀란드 리가 선수들은 이제 모스크바에 한 명도 넘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대회 로스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카리알라컵 조금은 아쉬운 순위를 받아들였던 스웨덴과 핀란드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는 나머지 두 팀 체코와 러시아까지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EHT 채널 1컵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이 대회 오늘 프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팀에 이어서 이번에는 나머지 두 팀 로스터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번에는 지난 11월 카리알라컵 2위를 기록했던 비교적 좋은 성과를 냈었던 체코입니다. 체코는 이번에 총 26명의 선수단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KHL에서 12명, 나머지 14명은 자국리그, 체코 엑스트라리가에서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6명. 혹시 두 리그에서만 선수를 뽑은 것을 볼 수가 있군요. 이번 대회 체코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체코 하키를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선수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대회 성공으로 좀 더 힘을 주는 느낌이긴 한데 골리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흐르베츠, 빌, 푸르흐 요 세 명이 뽑혔는데 네. 뭐 이미 골리 빅네임부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흐로네크, 슈스트르, 스클레치니카, 비타세크, 마신 요렇게 이제 KHL 선수들이고 흐로네크 선수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슈스트르, 스클레치니카, 비타세크, 마신 요렇게 4명 KHL 선수고 엑스트라리가에서 흐로네크, 즈보르질, 피하, 가즈다 요렇게 뽑혀 있고요. 예. 공격수에는 야시킨, 네스트라실, 세들라크, 라딜, 한즐 요렇게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혔고 KHL에서 그렇게 5명이 그렇습니다. 선발됐습니다. 스테스니, 렌츠, 로우셰크, 카셰, 라우코, 자디나, 야세크, 코디테크, 라카토시, 블루멜 요렇게 엑스트라리가 선수들이 포진이 됐는데 예.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KHL 자원들은 각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들입니다. 예. 진짜 1라인급이고 다 골리들 주전 골리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국 리그에서 뽑은 선수들도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선발했었어요. 예. 엑스트라리가에서 공격에서 이제 득점 이제서 두각을 내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선발이 됐는데 공격 조합 여부에 따라서 굉장한 파괴력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체코 하키는 굉장히 이제 그 공세적인 이제 시스템을 쓰는 걸로 유명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딱 맞는 선수들이 많이 선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현재 KHL 득점 1위에 올라 있는 드미트리 야시킨, 디나모 모스크바의 야시킨, 여기에 메탈루르크의 네스트라실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스파르타크의 라딜, 한즐, 뭐 라딜 한질 뭐 굉장한 선수들이죠. 예, 뭐 공격에서는 뭐 뛰어난 선수들이 각 소속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선수들이 선발이 됐고 여기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골리 3명. 이 골리 3명은 지금 뭐 아방가르트의 시몬 후르베츠, 트락토르의 로만 빌, 디나모 민스크의 도미니크 푸르호 세 선수 다 각 팀의 확고한 주전 골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라서 골리즈는 지금 네 팀 가운데 최강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예, 최강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선수가 모든 경기를 소화하기는 어려운 일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2명 그리고 3명 이 골리가 로테이션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그냥 뭐 한 경기씩 그냥 배정해가지고 넣어버리면 됩니다. 사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세 선수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네. 뭐 아무나 좀 입맛에 맞는 상대로 골라서만 잘 넣으면은 이제 퍼포먼스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골리 부분에서 굉장히 일정한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요. 예. 수비진은 두 선수를 제외를 하면은 슈스트르랑 비타세크 제외하면 모두 24세 이하입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안정감이 좀 잘 드러나느냐 이런 변수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수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경험이 필요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예. 물론 이 선수들도 24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력 자체는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경험에서 오는 이런 약점, 이 수비진에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만약에 수비진에서 좀 불안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공격에서 아무리 점수를 많이 터뜨려도 수비에서 다 깎아먹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만약에 이 24세 이하로 이번에 짠 수비진이 생각보다 EHT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EHT 무대에서 체코 진짜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이 24살이면 진짜 전성기 들어가기 직전 나이인데 요 선수들이 벌써부터 잘해버리면은 앞으로는 뭐 보나마나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수비수 부분에서 좀 불안감 언급드리긴 했지만 공격력이 확실하고 공격력 매치업 부담 들어줄 수 있는 한즐 같은 선수들도 있고 한즐 레스트라실 이런 센터들도 있는 데다가 전반적인 로스터 짜임새 같은 부분 그리고 노림수도 잘 보이는 로스터고요. 저는 이런 로스터 좀 약하다. 만약에 이제 자국 리그가 아무래도 엑스트라 리가가 유럽 내에서 강호긴 합니다만은 SHL이나 뭐 예를 들면은 리가 KHL보다 당연히 밀리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국 리그 많이 선발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약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노림수 확실하게 딱 잡고 온 로스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사실 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감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꼴리진이 충분히 수비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이런 네. 부분까지도 좀 재미있게 잘 꾸몄기 때문에 이번 체코도 좀 많이 기대가 되네요. 수비 쪽에서의 물음표는 있지만 하지만 안정적인 골리진 거기에 뭐 확실한 또 컨셉이 보이는 공격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장 좀 기대감을 표하는 체코가 되겠군요. 이제 개최국이자 마지막 한 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카리엘라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총 28명 전원 모두 KHL 리거들로만 뽑았습니다.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많은 9명이 선발되어 있는데 뭐 이 외에도 체스카 모스크바, 아크바르스 카잔,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 아반가르트 옴스크 이 뭐 줄줄이 거의 최상위권 팀에서만 28명을 KHL에서 뽑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래서 풀이 넓다는 네. 게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이거 진짜 순위만 봤을 때는 중위권 이하 팀들에서는 한 명도 뽑지 않았어요. 중위권 이래도 진짜 좋은 선수 많거든요. 네. 당장 생각나는 선수만 해도 자페아로프 선수 생각이 나고 지금 올해 뭐 사실 앞터블리스트 좀 중위권이 이제 됐는데 마케프 안 뽑혔죠? 마케프, 골리셰프 이런 선수 안 뽑혔죠? 뭐 트람킨 이런 선수도 안 뽑혔죠? 각 컨퍼런스 5위 이내의 팀에서만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네. 이 정도의 센 로스터가 나옵니다.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래서 이제 풀이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가장 확실히 눈에 띄는 건 지난 11월 카리알라컵은 U20 대표팀으로 예.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때도 그냥 AA 대표팀이네요. 예, 노림수가 그때도 있었죠. 왜냐하면은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주니어 국가대표팀의 대회들이 치러지는 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러시아 국가대표팀 이제 수뇌부가 좀 전략적으로 카리알컵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더 20 팀으로 카리알컵을 보내고 지금은 이제 에드먼턴으로 이미 출발을 했어요. 국가대표 로스터가 다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치나오프라든지 치스타코프 뭐 이렇게 좀 젊은 선수들 스카이 또 젊은 선수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보드콜진부터 시작해서 이런 선수들 안 뽑혔습니다. 이제 그 대표팀에 선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동시에 이제 캠프도 굉장히 일찌감치 열리면서 그래서 아방가르트의 뭐 치나오프 이런 선수들은 일찌감치 좀 팀에서 빠졌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언더 20 팀 단련 훈련하고 이제 KH를 지금 에드먼턴으로 넘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러시아 채널원컵은 또 모스크바 안방에서 하고 그냥 A팀으로 선발을 싹 해버렸습니다. 네. 이제 로스터 구성도 상당히 좋은데 골리에 사모노프, 타라소프, 페도토프 선수가 선발이 됐고요. 원래는 타라소프 선수가 아니라 베르딘 선수가 선발이 됐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선수가 러시아 국가대표팀에도 2명이 있습니다. 1명이 이제 더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골리진이고 수비진 라피코프, 마르첸코, 그리고 갈레뉴크, 오지가노프, 안티핀, 그리고 냠킨, 유딘, 사무르코프, 야코블레프, 미눌린 이렇게 수비진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공격진 같은 부분에는 트카초프, 스카트카초프입니다. 쿠즈멘코, 부르다소프, 마르첸코, 모로조프, 카데이킨 선수가 이제 빠지고 이제 새롭게 들어온 선수고요. 원래는 이제 스카에서 카메네프 선수가 선발이 돼 있었는데 이 선수 예. 대신해서 카데이킨 선수가 선발이 됐고요. 그리고 시파초프, 치비소프, 톨친스키, 제르노프, 코르시코프, 마민, 카르나우호프, 소시니코프, 보론코프 이렇게 공격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로스터 자체는 가장 화려하고요. 근데 이제 화려한 로스터가 곧 좋은 성적으로 꼭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좀 지켜봐야 하는겠죠. 역시 그 브라긴 감독 입장에서는 지난 11월 대회보다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선수 개인 능력이 워낙 좀 출중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뭐 사실은 스카에서도 많은 자원이 선발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도 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브라긴 감독이 현재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보던 애들이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선수들을 그냥 잘 써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고 심지어 2명 안 빠졌으면은 더 많았습니다. 11명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예. 2명이 빠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어쨌든 굉장히 팀 운영하기가 수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브라긴 감독이 생각한 대로 잘 굴러가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자면 동서부 강호급에서 좀 올 시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다수 선발을 했다라는 부분도 뭐 네임밸류에 치우치기보다는 굉장히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요 사실은 좀 러시아 국가대표팀이 요런 움직임이 사실 그렇게 기민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네. 좀 실리적으로 따다닥 움직이는 그렇게 기민한 그런 예전부터 그런 컬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채널컵에서는 요런 부분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선수진의 구성 자체를 봐도 딱딱딱 역할에 맞는 애들을 잘 이제 퍼즐을 맞춰 넣을 수 있는 요런 이제 구성도 좀 눈에 띕니다. 이제 라피코프라는 공격형 수비수도 이제 딱딱딱 뭐 라피코프 이런 선수들 딱 보이고 그리고 투웨이 수비수 마르첸코, 오지가노프, 안티핀 이런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좀 스타 선수들을 백업 해줄 만한 수비수로 아크바르스 2명, 람킨, 유딘 이런 선수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올해 체스카에서 21살인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사무르코프 이런 선수들도 있는 데다가 수비진에서 거의 수비수를 2명 이상은 뽑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안 먹힌다 하면 같은 선수를 묶어버리면 됩니다. 아, 지금 수비수들 명단을 봤을 때 한 팀에서 2명 이상씩을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체스카 빼면은 2명 네, 이상씩 로코모티프, 메탈로르크, 아크바르스, 스카에서 다 2명 이상씩 뽑았어요. 예, 잘 안 된다 싶으면 같은 팀 묶어버리면 됩니다. 요런 이제 선택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네. 공격 부분은 뭐 이거는 입이 아픕니다. 진짜 거의 다 1라인에 뛰는 선수들 어떻게 보면 슈파초프부터 시작해서 코르시코프 선수 올 시즌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스카에서는 뭐 말할 필요 없고 스카는 사실 깊이로 승부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누가 뭐 1라인이다라고 할 건 없는데 거의 사실 다른 팀 가면 거의 다 1라인 하는 선수들입니다. 예. 이런 부분 그리고 살라바테스 뒤에 들어온 카데이킨 선수는 KHL 레벨에선 진짜 2라인 센터로 최고에 가까운 선수 가장 이상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선수고 올해 들어온 치비소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방가르트 에이스가 된 톨친스키. 그렇습니다. 톨친스키 선수 올해 좀 아방가르트 대단하죠. 그리고 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KHL에서 NHL에서 제일 가까운 제르노프 선수도 선발이 돼 있습니다. 네. 진짜 틈이 하나도 없고 그럼 체킹 라인이 약하냐라고 하면은 체스카에서 뽑은 선수들만 체킹 라인에 다 집어넣어도 이건 답이 없는 수준입니다. 마민, 카르나우프, 소시니코프 이렇게만 넣어도 공격력까지 갖춘 체킹 라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참 무섭고요. 카잔에서 선발된 보론코프 선수 이제 스피드 같은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격도 입맛에 맞춰 넣고 역할에 맞는 선수들을 퍼즐을 딱딱딱 맞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도 전력만 딱 놓고 봐면은 무조건 러시아가 우승을 할 수 있는 전력.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러시아 홈팀이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화려합니다. 조금 불안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올리 부분이 조금은 불안합니다. 그래도 약점, 단점을 하나 꼽아 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마스카로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나왔으면은 그래도 약간은 좀 부담 덜 수가 있는데 사모노프 선수가 선발이 일단 됐고요. 근데 사모노프 선수는 올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 못하거든요. 시즌 내내. 예. 그리고 살라바트에서 타라소프 선수가 선발이 됐는데 그리고 트락토르, 페도토프 이렇게 두 명인데 이 선수들이 스탯라인은 괜찮은데 경기 내에서 드문드문 불안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결과적으로는 이 두 선수도 주전 꼴리는 아닙니다. 셋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점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다 잘 해놓고 꼴리가 이상한 실점해가지고 게임 이상해지고 뭐 연장이나 슈다까지 지고 이런 경기가 한 경기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은 러시아가 약점이 그래도 없진 않다. 그래도 전반적인 공수 밸런스라든지 공격 수비 깊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단연 이번 대회 최강이라고 불릴 만한 팀입니다. 예. 러시아 안방에서 하는 대회고 이번에도 또 한 번 우승을 당연히 노릴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만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긴 하는데 결과가 주목되는군요. 우승 못하면 지금 굉장히 실망이 클 것 같은. 계란 날라옵니다, 진짜. 이거는 이번 이 스쿼드로 우승 못하면은 진짜 계란 날라오고요. 예. 아무튼 부담이 좀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대회가 되겠군요. 뭐 그래도 이번에 아무래도 모스크바는 아직까지 관중을 받는 걸 봐서는 들어올 것 같거든요. 예. 관중들 분들도 그렇습니다. 네. 채널 원컵 오늘 각 팀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프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잊어먹고 넘어갈 뻔했는데 저지 소개를 해야 됩니다. 아, 예. 지난주에는 디나모 모스크바의 마딤 시파초프 선수 저지를 입고 나오셨는데 러시아 대표팀에 이번에 선발이 된 이후로 그렇습니다. 입고 나오셨죠. 디나모 모스크바에서 유일하게 선발이 됐어요. 오늘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저지인데요. 누구의 저지인가요? 90번 하면 당연히 오랄리 선수를 생각하시겠지만 소시니코프입니다. 니키타 소시니코프. 예. 체스카 모스크바로 며칠 전에 이적한 그렇습니다. 그 선수군요. 예. 뭐 근데 체스카에서 굉장히 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득점원 역시 이게 사실은 소시니코프 선수가 약간 언더사이즈의 득점원이라서 NHL에서는 그렇게 재미를 못 봤거든요. 근데 뭐 KHL에 가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 뭐 올해도 보여주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네. 뭐 잘하고 있네요. 뭐 소시니코프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득점 3위에 올랐을 만큼 좋은 활약이었고 올 시즌에도 중간에 이적이 되긴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체스카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그렇습니다. 경기들 보면 이적 후에도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니키타 소시니코프가 이번 채널 원컵 러시아 대표팀의 일원으로 참가하는데 오늘 그것을 기념하여 그렇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90번의 저지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채널 원컵 이제 17일부터 20일까지니까 이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리뷰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예상이 되는군요. 여러분 뭐 제가 짚어드린 부분이 맞았냐 아니면은 나오지 않았는지 왜 나오지 않았는지 왜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승은 러시아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2, 3, 4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3, 4위요? 저 그냥 근데 사실은 재미로?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네, 모르겠다. 예, 이거는 네. 진짜 2, 3, 4위는 왜냐면은 또 라운드 로빈 한 판씩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순위가 좀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면- 다들 형성이 그러면 되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러시아를 위협할 만한 다크호스 나머지 세 팀 중에 그래도 좀 마음이 가는 팀이 있다면 않을까. 체코입니다. 체코 알겠습니다. 예. 결과를 기다려 보겠고요. 비하인드된 252회 잠시 후에는 또 다른 소식을 꺼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된 252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제88회 전 일본 선수권 대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일본 5팀, 그러니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 가입되어 있는 일본 5팀들이 치르고 있는 재팬컵 2020을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재팬컵의 휴식기를 맞아서 치러진 제88회 전 일본 선수권 대회 결과가 나와서 그걸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말에 있었어요. 12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고 이번 전 일본 선수권 대회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년과는 다르게 8팀이 아니라 5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5팀은
재팬컵에 참가하고 있는 그 5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제 상세는 이제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고 네. 한 팀은 탈락을 했죠. 그리츠는 그러니까 재팬컵 경기로 1회전을 대체했다. 대체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10월 18일 일요일 경기였습니다. 요코하마 그리츠 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지의 그 경기 결과를 1회전 결과로 반영을 1회전 했고 그렇습니다. 그때 4대 2로 승리했던 크레인지가 준결승에 진출을 했고 이번 이제 주말 준결승부터 합류를 해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번 대회 장소가 좀 의미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 지난주 잘못 설명드렸는데 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테크노 아이스파크에서 했었어요. 이번 대회를. 예. 하치노에에서 했었고 예. 세는 글 쓸 줄 아는데 테크노 아이스파크 전 이제 블레이즈 홈 구장으로도 활용이 됐던 그곳에서 아, 이제 12월 12일, 13일 양일간 대회가 결정이 됐고요. 4강전 2경기 그리고 3, 4위전 1경기, 결승전 1경기 이렇게 총 4경기. 뭐 앞선 그경까지 하면 5경기인데 어쨌든 12일, 14일 양일간 펼쳐진 경기는 총 4경기였습니다. 예. 12월 12일 토요일에 준결승 2경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준결승 먼저 볼까요? 니코 아이스박스 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지의 준결승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연장 승부의 접전을 펼쳤군요. 예, 그렇습니다. 2대 1로 크레인지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꼴리전이라고 봐도 무방한 경기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승자는 아우진시 선수가 됐네요. 후쿠우지 대 아우진시라는 대결이었는데 예. 벅스가 전반적으로 공격에서 좀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자신과 벤치가 가까운 1, 3피리어드에 각각 16개 정도의 슈팅을 때려내면서 좀 굉장히 공세적인 모습을 잘 보여줬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득점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레인즈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공격 전개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뭐 피리어드 내내 니코한테 조금 밀렸다 뿐이지 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경기 통틀어 36개면은 슈팅 수 자체는 그렇게 적지 않았죠. 그런 부분에서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았는데 연장 이전까지 두 팀의 골이 2골이니까 한 골씩 넣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 골리 싸움이 지속이 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연장에서 올 시즌 새롭게 크레인즈 용병으로 들어온 졸마니스 선수가 굉장히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주면서 결승골을 딱 넣으면서 분위기를 한층 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 4강에서 진짜 신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우진시 선수 34세이브 35세이브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모처럼 이제 잘못 말씀드렸는데 34세이브는 후쿠지 선수죠. 반대로. 예. 그렇죠. 근데 후쿠지 선수가 올해도 그렇게 리그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 4강전 첫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34세이브 2실점 하긴 했는데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크레인지한테 좀 저득점전에서 발목을 잡혔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벅스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아우진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40 세이브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슈팅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40 세이브 넘게 하면서 1실점 뭐 굉장히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우진신 선수가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의 후쿠지 사실 후쿠지 예전만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긴 합니다만은 이 아우진신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꼴리 대결에서 맞상대에서 힘으로 어떻게 보면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네. 3피리어드 종료 2분을 남겨놓고 아이스박스가 동점골을 터뜨리고 연장으로 끌고 갔지만 결국 연장에서 라트비아 출신의 외국인 공격수 졸마니스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지가 연장 승리 2대1 스코어로 연장 승리를 거두고 아이스박스를 따돌리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예, 3피리어드에 2골이 나왔고 이제 벅스의 골은 파워플레이 골이었어요. 예. 아키모토 선수가 골을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도 뭐 히에타네 선수가 어느 팀이랑 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건 좀 여담이고 아무튼 이름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연장에서 3대3 연장에서 크레인지가 승리를 거두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준결승 두 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지 이글스 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의 경기였는데요. 여기도 한 골 차에 접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또 넘어진 그 팀, 넘어진? 또 고꾸라진 그 팀. 네. 이제
오지가 또 졌습니다. 아하, 홈팀인 도구 프리블레이즈가 재팬컵 선두에 올라있는 오지 이글스를 잡았습니다. 예, 3대2로 신승을 거뒀고요. 이 경기도 뭐 사실 신승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 네. 블레이즈가 경기 초반에 잡은 득점을 끝까지 잘 지켜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인상적인 경기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2피리어드 초반에 뽑았던 득점들이 다 이제 잘 지켰고요. 1피리어드에 8분에 히토사토 선수 그리고 12분에 13분에 이제 히토사토 선수가 2골을 넣었어요. 1피리어드에만. 예. 이런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잘 지켰다. 그리고 2피리어드 초반에도 오미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3대1로 앞서 나간 점을 잘 지켰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경기 흐름은 진짜 압도적으로 당연히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슈팅수 45대 22 오지였고 3피리어드 슈팅수 14대 2였어요. 예. 정말 압도적으로 밀리는 그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경기 그리고 하시모토 미치오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아시아리그 최고령 골리. 그렇습니다. 근데 43세이브 2실점. 네. 거의 뭐 팀 진짜 이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노익장을 과시하는 장면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거 대회 끝나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와 역시 이런 대회에서 그러니까 일본 팬분들이 뭐 많이 감동을 받은 뭐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다 치열한 승부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한 것 같고 이 경기도 사실 이제 충분히 그런 평가를 받기 충분한 이제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 시즌 진짜 개화한 모습 보이고 있는 히토사토 선수가 이 경기에도 2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보였고요. 1피라서 2골 말씀드렸듯이 다 히토사토의 골이었고 올해 정말 파워플레이 30%에 육박하는 강력한 파워플레이 역시 이번 경기도 나왔습니다. 첫 골이 파워플레이 골이었기 때문에 그런 네.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오지 같은 경우에는 사사키 그리고 타카하시 선수가 경기 끝나기 2분 전에 여기도 2분 전에 쇼트핸드 때 골이 나오면서 혹시? 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오지가 결과적으로 고꾸라치면서 블레이즈가 결승으로 진출을 하게 됐네요. 아. 현재 재팬컵 승점상으로 순위상으로는 꽤나 거리가 있는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 결과는 조금은 예상을 뒤엎고 도구 프리블레이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단기 결전이 재밌는 겁니다. 아무래도 네.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재팬컵이 결과적으로는 자국 리그화 되면서 경기 수준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국 리그로 돌아가면은 그 부분은 숙명이기 때문에 조금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더 투닥투닥한 싸움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예년들보다 조금 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나라의 안양알라나 대명 킬러벨즈, 러시아의 사할린과 경기를 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경기력 자체는 좀 하향세에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아주 어느 많이 정도, 떨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떤 그들끼리의 전력 차는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리그 때보다는 덜 난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즌이 또 한창 진행되는 그런 와중에 시즌 일정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또 경기가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 또 경기를 하는 부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잘 굴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결승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고 12월 13일에는 3, 4위전과 결승전 두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3, 4위전 니코 아이스박스 대 오지 이글스의 대결이었는데 슈다웃까지 갔습니다. 결국 오지 이글스가 4대3 슈다웃 승리를 거뒀군요. 예. 4대3.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도 그렇게 좀 막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득점 부분에서는 경기력 부분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만은 두 번은 안 미끄러졌습니다. 오지가. 그래도 관록 자체는 있는 부분이 나왔는데 네. 경기 자체가 막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47개 슛에서 3골밖에 넣은 부분은 아주 좋다라고 또 보기는 어렵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연속적으로 골을 허용하는 부분이 이번 경기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경기에 그런 부분도 약간 또 관측이 됐었던, 지명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관측이 됐었습니다. 네. 27분에 나왔던 이누이 선수의 골 이후에 거의 1분 만에 후루아시 선수한테 골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2대0으로 2대0 리드를 순식간에 날려버렸어요. 그렇죠. 바로 날렸어요. 네. 그냥 이러면서 오지 이글스였습니다. 날리는 좀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나온
부분은 있었는데 다만 이번 경기가 블레이즈전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실점 이후에 빠르게 그 부분을 만회하는 장면이 어쨌든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후르아시 선수에게 동점골 먹힌 이후에 거의 2분 만에 나카지마 선수가 다시 앞서가는 골을 이제 또 터뜨린 부분. 예. 물론 이것도 따라잡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반격을 했다라는 부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 위닝 샷에서 이제 슛아웃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지 않나 싶고요. 예. 벅스 같은 경우에는 1피리어드 아키모토 데니 선수가 매치 페널티로 퇴장을 하고 있어요. 아. 이런 부분에서 1라인 수비수가 히에타넨 선수랑 아키모토 선수가 나왔는데 한 명이 빠졌다라는 부분은 사실 팀적인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벅스가 수비진에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팀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벅스는 뭐 수비진의 공격 가담 부분은 나쁘지 않지만 리치적인 부분 이제 전반적인 수비진이 큰 선수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이 리치라든지 신장 싸움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키모토 선수도 그렇게 아주 뭐 리치가 큰 편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선수들보다는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1라인 수비가 빠졌다라는 부분은 경기 내에서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흐름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페널티에서 오지가 하시모토 선수가 이제 파워플레이 골을 올리게 되면서 결국 페널티에서 골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이 골 없었으면은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양상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그 니코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좀 중요한 경기에서 큰 페널티가 경기에 영향을 미친 예시로 어떻게 보면 좀 요 경기가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위 오지글스, 4위 니코 아이스벅스로 끝난 순위였는데 뭐 오지글스는 일단 결승에 못 올라간 거 그리고 전체적인 두 경기의 경기력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영 좋지 못했죠. 네. 그리고 아이스벅스 또한 두 경기 다 지금 뭐 연장패, 슈트아웃패 그렇죠. 아깝게 석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계속 추격이 결국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서 또 아이스벅스는 아이스벅스대로 아쉬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한 경기 결승전 보겠습니다.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 대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대결로 펼쳐진 이번 전 일본 선수권 대회 결승전이었는데요. 프리블레이즈가 홈에서 과연 예상을 또 한 번 엎을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을 모았던 결승전이었는데 결과는 크레인즈의 승리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3대1로 크레인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는 크레인즈의 강점이 참 잘 나온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크레인즈가 일단 초반에 2피리어드 초반에 넣은 두 골 그 리드를 이제 끝까지 지킨 셈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결승전 크레인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크레인즈가 정규 시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신인급, 중견급, 베테랑급이 다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면서 진짜 로스터에 생각보다 빈틈이 굉장히 없는 로스터다라고 이제 지난주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경기도 결승에서 결과적으로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 경기를 잘 잡아낼 수 있게 됐고요. 득점 시트에 이름 올린 선수들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 잘 나올 수가 있는데 이리쿠라, 오바라, 야나도리 첫 골 이제 득점에 기여를 한 선수들입니다. 네. 두 번째 골은 카와이 다쿠마 선수랑 사이토 선수. 이 사이토 선수는 신인 사이토 선수고요. 사이토 다이치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골도 이리쿠라 야나도리 이케다. 이런 부분만 봐도 딱딱딱 신인 중견 베테랑 확실히 다들 기여를 하는 모습이 골에서도 다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었죠. 예. 그리고 1라인 대회 1라인이었던 사실 뭐 대회 두 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뭐 대회라고 하기 뭐 어쨌든 대회라고 합시다. 대회 1라인 내내 활약했던 우에노, 사이토, 카와이 요 1라인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경기도 슈팅이 12개 나왔습니다. 예. 이제 우에노 선수가 사실 8개나 만들긴 했는데 그 전반적으로 확실한 1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런 데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결승전을 견인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리쿠라, 졸마니스, 시게노까지 형성이 되는 센터진 그리고 3도 강했고 3, 4라인에서 블레이즈는 그렇게 기댈 만한 자원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이쪽은 오바라, 오츠, 테라오가 3, 4라인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레인즈가 상황 자체를 굉장히 무난하게 끌고 나가기가 충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전체적인 스쿼드도 그렇고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크레인즈가 왜 이 경기를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 또 설명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도 야니스 아우진시의 골리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네요. 예, 뭐 대단했죠. 사실은 아시아리그 첫 해에 명성만큼의 활약은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우진시 선수가 작년 생각해 보면은.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8세이브 2실점입니다. 2경기 총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활약을 선보이면서 자신의 이제 라트비아 리그에서 정말 대단했던 자신의 이 면모가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이제 크레인즈 2년차에서 좀 좋은 모습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첫 타이틀을 선사하는데도 사실 아우진시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재팬컵에서도 가장 좋은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올 시즌 활약을 보이고 있는 야니스 아우진시 골리 이번 전 일본 선수권 대회에서도 뭐 우승의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한편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뭐 준우승으로 끝난 게 좀 아쉬움으로 남게 되면서 끝나고 말았는데 히토사토 시게키 선수의 분투는 좀 인상적이었네요. 예, 뭐 이번 대회에서도 거의 주포로서 이제는 뭐 프리블레이즈의 에이스로 성장을 에이스죠. 했네요. 예, 이미 뭐 주장 마크를 네. 달고 있는 부분에서 주장 첫 시즌에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경기에서 3골을 올렸고 다 활약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블레이즈 같은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선수진에서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지전과 마찬가지의 좀 이기는 패턴을 가져갔어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제골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히려 0대2로 끌려나가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양상이 펼쳐지게 됐거든요. 예. 이러면서 경기가 어려워지게 됐고요. 크레인즈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벅스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벅스가 한 명 퇴장 당하면서 그 무너지는 그림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이제 중요한 분위기에서 좀 살리는 양상이 많이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이 같이 나갔던 페널티를 제외하면은 각각 파워플레이 팀당 파워플레이 찬스를 2번씩밖에 갖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페널티가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경기를 보고 조금 소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페널티 같은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3, 4위전이 그런 양상에서 결과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보고 봤다라는 부분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크레인즈가 그렇게 이제 얌전한 팀은 아닙니다. 당장 뭐 수비진에 야나도리 같은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공격진에도 뭐 카와 이런 선수들이 생각보다 이제 신경 긁고 거친 플레이 이런 부분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페널티를 범하지 않았고 이제 블레이즈의 결과적으로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파워플레이 기회가 많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차이점을 만들 기회가 더 적어졌다라는 부분은 우승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하타 선수를 냈습니다. 프리블레이즈의 골리는 하타 미츠카즈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하타 선수가 3실점이면 그렇게 못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전 경기에서 하시모토가 그렇게 잘했는데 예. 라는 생각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죠. 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이번 대회 우승, 도쿠 프리블레이즈가 준우승의 결과를 나는 최종 결승전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개인 수상자 발표가 또 있었는데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는 누가 선정됐나요? 이리쿠라 타이가 선수가 결승전에서의 2골을 바탕으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크레인즈의 이리쿠라 타이가 선수가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로 뽑혔고요. 이어서 베스트 6도 발표가 됐군요. 아우진시 선수가 당연히 골리 부분에선 선발이 됐고요. 야나도리, 시몽드니 선수가 수비 지역에서 2명, 그리고 공격에서는 카와이 타쿠마, 산디스 졸마니스, 히토사토 시게키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크레인즈 4명, 프리블레이즈 2명. 결승팀에서 다 나왔네요. 네. 그렇게 6명이 선정됐고 마지막으로 최우수 신인상도 있네요. 여기는. 사이토 다이치 선수.
지난주부터 역시 크레인즈의 사이토 다이치. 그렇습니다. 줄곧 언급을 드린 요 선수가 1골 1어시스트를 거두면서 뭐 신인으로 선정되는데 손색이 없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레인즈가 2015년 삿포로에서 전일본 선수권에서 우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우승을 컵을 다시 들게 됐고요. 더불어 말씀을 하나 더 이제 첨언을 드리면은 히가시 홋카이도 크레인즈로 바뀐 이후에 첫 우승입니다. 첫 타이틀. 아 그렇네요. 예. 네, 일본 재즈 크레인즈 말고 팀 이름이 바뀐 후로는 공식 대회 첫 우승. 예, 클럽화가 된 이후로도 어쨌든 첫 우승을 네. 했다라는 부분에서 생각보다 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또 우승이라고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팬컵에서도 오지 이글스와 이스토카이도 크레인즈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그 크레인즈의 우승의 결과가 또 재팬컵에도 그 분위기가 이어질지도 궁금해지고요. 오지 이글스로서는 이번에 좀 실망감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긴장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남은 또 일본 선수권에 이어서 재팬컵의 일정까지도 또 주목하게 되는 그런 이번 흥미로운 결과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예, 지금 또 1월 이후에 일정이 다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재팬컵 지금 보시면은 블레이즈도 결코 얕볼 만한 상대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이번 대회에서 또 드러나게 됐고요. 뭐 크레인즈는 정규 시즌에서의 좋은 모습이 그대로 또 드러나는 그런 경기력이 나오게 됐고 오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규 시즌에서 그 모습이죠. 고꾸라지는 그 모습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좀 남은 일정 같은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88회 전 일본 선수권 대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준결승 결승까지 리뷰를 했고요.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비하인드넷 252회 이제 마지막 소식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만 쉬어가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52회 마지막으로 박힘찬 PD와 함께 국내 하키 소식 몇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해드린 대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제24대 회장 선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22대, 23대 회장을 역임했던 8년간 회장을 역임했던 정몽원 현 회장이 2021년 1월에 이제 임기 만료와 퇴임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24대 새로운 회장을 뽑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 대한아이스하키 협회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12월 9일에 후보자가 공고가 됐습니다. 2명이 일단은 후보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 진행이 되겠고 12월 17일에 이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저는 좀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2명이 신청 후보로 일단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많이들 걱정들을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 정몽원 회장님이 일궈내신 업적이나 아니면은 또 앞으로 그걸 이어서 가야 하는 부담감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후보가 안 나오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두 분께서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고 기호 1번은 전영덕 후보 기호 그리고- 1번 전영덕 후보, 네, 그리고 기호 2번은 최철원 후보. 기호 2번 최철원 후보까지 예. 2명. 자세한 내용은 이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뭐 공약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17일 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투표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서울 올림픽 파크텔 2층 런던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선거인단이 100분이 구성되어 있고 그분이 이제 그 시간 내에 가서 투표를 하시는 건데 따로 뭐 과반 이상 넘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없답니다.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네, 당선되는 그렇죠. 그런 방식이군요. 3명 가서 2명 한 분 찍으면 그렇게 돼서 되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무효표라든지 기권표가 몇 표가 나오든 간에 그렇죠.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선거장에 또 많이 발걸음이 줄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데 예. 예,
아이스하키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니까 선거인단 뽑히신 분들은 잘 가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만 18세 이상의 아이스하키 관계자로 구성된 100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관계자가 100분이나 있다라는 게 놀랍고요. 예. 김찬 PD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저희 다 예, 마찬가지고. 저희는 뭐 그런 관계자가 아니니까요. 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거가 마무리되면은 다음 주 방송 때에 또 누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홈페이지에 후보자 공고를 해 놓았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후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현재 직업과 직위, 그리고 각 후보의 공약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두 후보의 어떤 출마 뉴스와 후보에 대한 소개에 관한 기사도 몇 개 있더라고요. 저는 뭐 포털에서 대한아이스하키협회로 검색을 한번 해봐도 조금이나마 또 후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일반 팬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소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앞서 전 일본 선수권 대회는 잘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12월 말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결국 연기됐다고요. 예, 잠정적으로 연기고요. 네. 취소가 될 수도 있겠죠. 더 연기가 된다면은. 일단 지금 목동 아이스링크가 12월 달 폐관이 결정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대회 개최가 어렵게 됐고 그러면 이제 1월 달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대회를 취소하느냐 이 기로인데 1월 달 상황을 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결정권은 이제 협회도 협회지만 후원사가 있죠. 종합선수권은 조선일보라는 후원사가 있어서 후원사의 결정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연내에 치르는 게 가장 좋은 목표인데 일단은 12월 말에 예정됐던 게 취소가 됐으니까 1월 달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 같고요. 개최 여부는 1월 달 지금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설사 1월 달에 개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팀들, 대학 팀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팀들이 지금 아이스링크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월 달에 대회가 열린다 한들 뭐 아이스타임을 갖는 것도 아마 대부분의 팀들은 1월 달부터일 테니까요. 그럼 뭐 당장 1, 2주 하고 뭐 대회 치르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팀 당사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앞뒤 상황 보면은 취소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링크장이 닫혀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일단 12월은 못한다. 1월에 상황을 한번 보고 뭐 개최 재개 여부나 뭐 취소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 모든 사항을 이제 보류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결정 사항은 추후에 이제 공지하겠다는 협회의 안내가 한번 있었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뭐 요즘 너무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고. 네. 더구나 연말이 껴있다 보니까 네. 연말 연휴, 뭐 연말 연시 뭐 이러면서 더 전국적으로 어려운 속에서 대회를 할 수가 없죠. 뭐 경기장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냐. 예. 그런 상황이고 1월 달에 개최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뭐 지금 추세로는 이게 잦아들진 않을 것 같고 그럼 1월 달까지 간다고 하면은 2월 달에 동계체전도 있는데 일단 동계체전은 날짜는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동계체전도 요런 상태가 지속이 한 달만 더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잠정 연기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또 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소식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박현정 PD가 전 경기 스트리밍 중계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좀 빠지게 됐군요. 네, 연말은 집에서 간만이 아니죠. 거의 한 10년 만인데 연말을 집에서 10년 만에 보내게 될 것 같고요. 네, 크리스마스도 네. 집에서 이게 링크장이 아니라 다행인지 집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그럴 것 같고요. 네.
집에서 보내세요. 다들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네. 예, 다들 이렇게 싸돌아다니니까 대회도 못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3단계 올라가서 네. 그러면 녹음실도 다 닫혀버리면 저희 녹음도 못 합니다. 강제적으로 집에 계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 서로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외신 접한 거 보니까 르네파제 회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IIHF 수장하고 뭐 사무처장까지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외신 기사를 접한 게 있는데, 네. 네,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고, 예, 서로가 뭐 좀 집에서 답답하지만 잘 버티는 시기가 좀 길어지고는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킬 건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쪼록 빨리 좀 가라앉기를 바라는 마음만 간절하고요. 국내 소식 오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연전의 252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녹음할 수 있을지 안 되면 각자 집에서 예, 전화 연결해가지고 저희도 네. 좀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새 보니까 온라인 화상 영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렇게 아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고 253회 일정을 잡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은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 열려 있고요. 유튜브 온더스포츠 채널, 네이버 TV의 온더스포츠 채널도 열려 있으니까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온더스포츠가 있습니다. 여러 창구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고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52회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김찬 PD와 이현석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